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한국 서민들의 아주 큰 힘이 되어주는 다이소가 이번엔 또 난데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작했다는 뉴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약국에선 3만원 하던 영양제가 다이소에 오니까 3,000원. 이번에도 한다면 하는 다이소의 클래스를 보여줬죠. 인터넷상의 약사분들의 반응을 보면 다이소의 건기식들은 식약처 인증들을 받지 못한 상품들이 다량 섞여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이소에 입점한 제약사가 참 괘씸하다, 보이콧해야겠다, 반품하겠다, 그런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성토는 소름 돋게도 곧 현실이 되기도 했고요. 반면 일반 네티즌들은 약사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건 성분 대비 아주 가성비 좋게 판매한다는 뜻이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판매자들 간의 경쟁은 옳은 거 아니냐, 그런 환영하는 목소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사분들이 다이소의 건기식 판매 시작에 부쩍 위기감을 느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 건기식을 인터넷에서 사지 약국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나? 네,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한국의 건기식 판매는 이미 70%가 인터넷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형마트나 약국 등 기존의 오프라인 채널들은 의미가 정말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세상에 이해가 가지 않는 현상이 있다면 그 이유는 10중 8구 바로 돈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이권이 달려 있습니다. 건기식은 요즘같이 경쟁이 정말 치열한 사회에서도 믿겨지지 않을 만큼 높은 마진율을 자랑하는데, 최근엔 정말 10원 단위로 경쟁한다는 오픈마켓에서도 마진이 10%가 넘고요. 백화점, 마트, 약국 등에선 30%까지도 이문이 남는 상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당장 우리 일상에서 전기비, 가스비가 조금만 많이 나와도 기분이 확 나쁘잖아요. 다이소의 건기식 참전으로 약국 경영에 타격이 예상되다 보니까 약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 다이소의 건기식 사건보다 약사분들이 운영하는 약국 경영에 정말 심대하고 또 근본적으로 타격 줄 수 있는 사건이 한 가지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대면 진료와 함께 성큼 다가온 비대면 처방과 약 배달 사업.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편 약사분들은 여러 가지 논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흐름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칫 정말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한국의 약국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최근에 다이소가 약국이나 또 뷰티 다방면에서 엄청난 포스로 기존의 자영업장들을 집어삼키고 있죠. 이런 다이소를 보고 있노라면 한편으론 의아한 생각도 듭니다. 아니, 요즘에 싹 다 온라인 커머스로 변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인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큰 시장 영향력을 발휘하지 하고 말이죠. 그 배경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려면 일본의 경우를 봐야 되는데, 일본은 전세계 1등 매출 백화점뿐만 아니라 전세계 순위 탑10에서 무려 5개 이상의 백화점을 올려놓을 만큼 오프라인 매장이 정말 강하고 국민들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거에 정말 미친 나라였는데, 그런 일본 백화점의 매출이 무려 30년 동안 거침없이 쭉 흘러내렸죠. 아니, 산업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서 매출을 2%, 3%씩 성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매출이 줄어들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많은 분들이 불황의 이유를 꼽고 있지만, 또 그만큼 강력했던 이유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커머스의 활성화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불황에다가 온라인 2연타를 맞았으면 오프라인 사업장 중에선 거의 살아남은 게 없겠네. 근데 놀랍게도 일본에서 오프라인 매장인 주제에 끝도 없이 성장하는 주인공이 있었으니 아마 한국인분들 정말 많이 가보셨을 돈키호테입니다. 가타부타 여러 말씀 드리지 않아도 돈키호테의 모회사 PPIH의 주가를 보면 와, 정말 10년 만에 7배, 700%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앞서 말한 불리한 환경을 토대로도 돈키호테가 쭉쭉 뻗어서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이 한 주제만으로도 영상이 몇 개나 나올 수 있는 긴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은 첫 번째로 새벽 4시, 5시까지 운행을 하면서 20, 30대의 소비를 꽉 잡았다. 또 두 번째는 매장에 들어가면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돼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 사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돈키호테 매장을 가보면 아니, 무슨 안 파는 게 없네, 그런 생각이 딱 드시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한국인들이 돈키호테에 가면 꼭 사야 될 물품 5가지, 8가지 이런 리스트에 일본의 건강기능식품이 여기도 꼭 있습니다. 이쯤에서 왠지 묘한 기시감이 들죠. 건강기능식품, 또 그리고 화장품에 진출하는 다이소, 우리나라에서 서민들이 정말로 많이 애용하는 다이소가 장기 조성장, 불황에서도 온라인의 공세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았던 돈키호테가 되고자 한다는 것 같다는 말씀들을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한국형 돈키호테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했지만 왠지 다이소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이런 모습이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죠. 또 그래서인지 요즘에 이런 이야기도 주위에서 정말 많이 들려옵니다. 야, 다이소 코스닥이야, 코스피야? 어디에 상장돼 있어? 야, 빨랑 주식 사야지. 돈키호테 이렇게 주식 떡상한 거 못 봤어? 라고 말이죠. 야,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다이소 주식을 사는 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 진짜 상장돼 있었으면 진짜 나도 사고 싶다, 그죠? 그런데 요 며칠 하필이면 왜 다이소는 약국이 오프라인에선 이미 잘 팔고 있던 건기식을 가져와서 자기들도 팔려고 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물론 건기식도 이미 대세가 온라인으로 갔기 때문에 남은 30%의 파일을 가지고 여러 채널들이 경쟁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바로 화장품과 더불어 건기식이 다른 여타 일반 공산품과 대비해서 압도적인 마진율을 자랑하기 때문이죠. 이렇게들 이야기하십니다. 야, 내가 화장품 회사 다니는데 원가 보니까 진짜 충격적이더라. 너네가 쓰는 선크림? 로션? 야, 그거 제조원가 물보다 싸. 오히려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플라스틱 케이스
케이스, 패키지 이런 게 훨씬 비싸다니까? 이만큼의 마진율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비슷한 맥락이 바로 건강기능식품 판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특히 아직 온라인 구매에 익숙치 않으신 60대, 70대 분들은 건강기능식품들을 아무래도 약국이 약을 처방받으러 갈 때 한 번씩 이렇게 쓱 고혈압에 좋은 거 뭐 있나 하면서 보게 되고, 또 약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게 되고 노출되기 쉽잖아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에서 오프라인 건기식이 약국이 상당히 판매 채널을 꽉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쯤에서 그럼 궁금증이 하나 들고 팩트 체크를 하나 하고 싶죠. 이번 다이소의 진입으로 약사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처럼 큰 타격일까? 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에서 팔리는 전체 매출 비중에서 약국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한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매출 규모는 한 1,9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기식 시장은 아무래도 우리의 건강에 대한 의식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물론 인터넷에 나온 자료들만 토대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한국의 약국은 약 25,000개가 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약국당 건기식 매출이 약 800만 원 정도라고 계산이 되죠. 이런 숫자는 전국의 연평균 약국 매출이 약 11억 원 정도라고 하니까 매출 비중으로 따지면 약 0.7%, 순이익이 약 30%라고 한다고 치면 1년에 240만 원 정도? 물론 제가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크다 적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주제 넘은 이야기겠지만, 이 정도면 약사분들이 버시는 돈에 비해서 아주 그렇게 크리티컬하다 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다이소의 건기식보다 훨씬 큰, 어쩌면 한국 약사와 약국 업계에 엄청난 핵폭탄이 될 수도 있는 이슈가 하나 다가오고 있죠. 바로 비대면 진료를 위시한 비대면 처방, 또 약 배달입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약국업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가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약국 개국을 해서 돈 많이 버는 약사 선생님, 그런 멋진 분이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우스갯소리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죠. 첫 번째는 약국의 입지, 두 번째는 약국의 좋은 목, 세 번째는 약국의 로케이션. 그렇게 얘기할 만큼 약국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가 정말 크리티컬하다고 하죠. 실제로도 우리 모두 아주 잘 경험해봤죠. 이렇게 큰 병원이 있는 삼거리, 사거리 앞에 상가들에는 어김없이 이렇게 수많은 약국들이 자리매김해 있습니다. 또 그런 데는 굉장히 경쟁도 치열한데, 가까운 약국, 가장 친절한 약국, 가장 빠른 약국, 가장 편한 약국, 아마도 전국에서 약국 경쟁이 가장 치열한 상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저 같은 후구는 이런 궁금증이 들죠. 아니 동네에서 편하게 장사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치열하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약국이 5개, 10개씩 있는 곳이 동네에 그냥 하나만 있는 곳보다 더 장사가 잘 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길은 전국에서 일주일치도 아니고 한 달치, 세 달치 이렇게 대량으로 사가시는 환자분들이 아마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미 약국이 많은데도 한 자리 더 하시겠다고 찾아오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특히 몸이 아픈 환자들 입장에선 어디 먼 약국 가는 것보다 싸고 가깝고 약을 또 빠르게 챙겨나갈 수 있는 그런 약국이 최고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약국을 차린 사람 입장에선 환자분들이 많이 다니는 바로 그 거리에서 간판이 잘 보이고 또 들어오기 좋은 그런 몫에 있는 상가에 큰 프리미엄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국한 약사 선생님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회 초년생으론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큰 돈을 투자해서 약국을 차리시게 됩니다. 특히나 최근 몇 년 들어서 이렇게 약사분들이 처음 개국할 때 기존에 있는 약사나 상가주에게 지불하는 그 프리미엄, 권리금이 옛날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뛰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약국들은 인테리어나 보증금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는 생 권리금만 수십억 가까이 하는 약국도 소수나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괜찮은 자리는 5억이 넘는다고 하죠. 저 같은 일반적인 사회인으로서는 정말 꿈도 못 꾸는 그런 엄청난 금액인데, 그런데 이런 약사분들에겐 앞으로의 생계가 달리고 또 굉장히 큰 재산권인 이런 약국의 권리금들이 뿌리채로 흔들릴 수 있는 이슈가 발생했으니, 그것은 바로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미 많이 써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비대면 진료와 어떤 약국에서 처방이 되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들의 출현 때문이죠. 기존에 있는 약사분들은 이렇게 환자분들이 자주 다니는 동선에서 눈에 확 띄고 또 들어가기 편한 곳에 있는 그런 상가에 큰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들어가셨는데, 이제는 환자들이 비대면 처방전을 딱 받고 길거리를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켜서 이 약국에 약이 확실히 있다고? 여기로 가야지? 하고 찾아가 버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입지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잖아요. 아니 막말로 여기서 1등을 하면 고객들이 다 여기서 보고 찾아가면 뛰어난 입지에 몇십억을 주고 들어갔던 약사 선생님들이 뭐가 되겠어요? 좋은 위치에 몇억 또 몇십억을 주고 들어간 약사분들의 재산권의 가치는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죠. 최근에 이런 비대면 진료나 약 배달이 왜 이슈가 되었습니까? 2020년엔 코로나가 있었고, 또 작년엔 의료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 문제 때문에 한시적일 줄만 알았던 비대면 진료가 쭉 이어져 오고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비대면 진료를 경험하고 있는 수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은,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지만 처방은 비대면으로, 즉 배달로 받아볼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죠. 거동이 불편하신 중증 환자분들을 위해서 진료는 비대면으로 해주는데 약은 직접 가서 타라고? 좀 이상한데?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비대면 진료 어플을 이용하신 분들 중에서 와, 이거 하나는 진짜 편리하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죠.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병원에 갔다가 처방전을 그대로 바로 아래에 있는 약국에 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가끔은 병원에 나와서 어딜 이동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강동구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 종로구로 이동을 해서 약국을 갔어. 약 처방전을 약사님한테 드렸더니 환자분, 저희 이 약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근처에 있는 다른 약국을 가면 또 없대. 또 다른 약국 가면 또 없대. 이렇게 저희가 약국 뺑뺑이를 돌아본 경험 많이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비대면 진료 어플에 가면 어떤 약국에서 내 처방받은 약을 조제 가능한지 확실하다, 조제 가능성이 높다 라고 그런 지점들을 확인해주면서 혹시라도 내가 발걸음을 잘못할까 그런 수고스러움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드시죠? 닥터나우와 같은 이런 비대면 진료 앱은 전국 약국이 얼마나 많고 약 종류도 얼마나 또 많을 텐데 내가 거기 가면 확실하게 그 약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냐? 아마 신문을 많이 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닥터나우 업체에서 스스로 약 도매상을 설립해서 한국에 있는 일부 약국에 직접 약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 약국에 한해서는 어떤 약을 취급하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였어? 신기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면 사실 약사 선생님들이 닥터나우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실 텐데 스스로 내 약국에 있는 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그것도 수많은 약국이 순순히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닥터나우 어플에 보면 이렇게 조제 확실이라고 나오는 약국은 스스로 만든 도매업상에서 이 약국에 직접 약을 제공하고, 또 자신의 DB상에서 재고가 남아있는 약국이 있을 땐 조제 확실이라는 마크를 띄워주고요. 또 직접 납품하고 있지는 않지만 닥터나우 앱이 수취한 처방 전 내역으로 봤을 때 이전에 그 약을 처방한 내역이 있으면 조제 가능성이 높다는 마크를 띄워줍니다. 실제로 제가 써본 경험을 토대로 생각하자면 이 마크가 진짜 강력해요. 이거 아니면 별로 다른 약국을 찾고 싶게 만들지 않을 정도라니까요. 아마 어플을 써본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약국과 닥터나우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점이죠. 약서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의약품 판매자는 의사, 약사, 또 의료기관에 약품을 판매하면서 반대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다. 만약에 리베이트를 허용해버리면, 대부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일부 의사나 약사분들이 제 약사가 선생님 저희 약 그렇게 좋진 않지만 알값 좀 챙겨 드릴 테니까 이 약 좀 써주세요 할 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기보단 경제적 인센티브 때문에 그 약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조제 확실이라고 띄어있는 위 스티커나 또 그런 스티커가 달려있는 약국들을 맨 위로 노출시켜주는 행위가 해당 약국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이다 라고 약사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죠. 물론 직접적으로 어떤 돈을 줬다거나 밥을 사줬다거나 하는 그런 유형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은 없었지만,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상단에 노출되는 이득이 사라지면 환자들이 그 약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확연히 낮아지지 않겠어요. 또 실제로 이렇게 닥터나우에서 약을 제공받던 약국 업체들에서 어플 관계자님 이제 닥터나우에서 약 안 살려고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애둘러서 노출 줄어드실 수도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은근한 협박의 느낌을 받으셨다는 약사 선생님의 인터넷 커뮤니티 후기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닥터나우와 같은 어플을 운영하는 회사가 의약품 도매업체까지 운영하는 게 리베이트법에 위반된다 라는 기치에서 닥터나우 방지법이 발의되었고 현재 의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있다고 하죠. 이번 닥터나우 방지법은 정치권에서도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인데, 심지어는 정부조차 이렇게 닥터나우가 도매상을 설립하기 금지하는 건 영업 자유의 침해다 라고 처음 발표를 했다가 또 바로 직후에는 하루 만에 입장을 전면 선회해서 운영 금지를 수용하겠다 라고 밝혔죠. 지극히 배운 것도 없고 일개 방구석 유튜버에 불과한 제 생각을 좀 말해보자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약국을 방문할 때 겪는 불편함 중 하나는 이 약국에 갔는데 처방전에 적힌 이 약을 받으려고 집 근처 다른 약국을 갔는데 그 약이 없어서 이 약국 저 약국 돌아보는 뺑뺑이 문제잖아요. 물론 약사분들은 약국 뺑뺑이란 존재할 수 없다, 이미 의사선생님이 전자사태에서 약을 처방할 때 최근 독감 사태처럼 이 약은 구하기 어려워요, 그런 알람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방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 또 진짜로 약이 부족하면 기존에 있는 다른 도매업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을 텐데, 신생 닥터나우와 같은 업체가 도매업체를 차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너희가 구할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다 잘 알죠. 약국 뺑뺑이가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병원 바로 근처의 약국이 아니라 타 지역에 가면 훨씬 더 그런 일들을 자주 겪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한국 약사분들이 가진 대체 조제 범위 권한이 너무 좁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한국은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하신 그 약의 재고가 없다면 대체 조제를 하기 위해선 같은 제형의 똑같은 성분, 이른바 제네릭 스위칭만 가능하고, 또 실제로는 여러 가지 어른들의 사정 때문에 이마저도 맞득지 않은 경우가 많죠. 하지만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더 큰 권한엔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은 맞지만 제너릭 처방에 있어서도 절차적인 자유도가 훨씬 더 폭넓게 보장돼 있고요. 같은 계열의 약이라면 다른 성분의 약이라도 처방이 가능한 주도 있고, 또 심지어는 감기약, 독감치료제 등 일부 약에서는 처방전이 없이도 약사분들이 직접 처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사분들의 대체 조제 권한이 조금 더 넓게 주어진다면 앞서 환자분들이 겪는 약국 뺑뺑이에 대한 문제가 아무래도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겠죠. 잘 모르는 제가 봐도 현재 제도 안에선 약사 선생님들이 답답함을 느끼실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대체 조제 권한을 조정하기 위해서 20년 전에 의약분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정치적인 투쟁을 겪고 난 다음의 산물이라 쉽게 고칠 수는 없겠지만요.
있지만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약국과 약사분들에 의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사실 이런 비슷한 논쟁이 약사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다양한 전문 직업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워낙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 참 뭐가 쉽게 맞다 그러다 결론 내리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제였던 약국의 약사 선생님들의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이 평생토록 갈고 닦으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약국에서 가장 활약하시는 분야가 내원하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 약은 어떻게 드셔야 되고요,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른바 복약 지도인데,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약 배달이 갑자기 풀리게 되고 수많은 오프라인의 약국과 약국 선생님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저같이 약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저 나이 30밖에 안 됐는데 벌써 머리가 없어요, 탈모예요, 죽고 싶습니다, 약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이런 걸 믿고 여쭤볼 사람이 사라질까봐 솔직히 무서운 마음이 들고요. 아무리 인터넷 시대라고 하더라도 특히 의학, 약학 분야는 어떤 게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할 능력이 솔직히 제겐 없는데 근처에 직접 만나서 물어볼 전문가분들이 지금은 계시다는 게 참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랑 다르게 우리 사회에 젊고 또 빠릿빠릿한 분들은 유튜브를 찾아보고 또 심지어는 논문을 찾아봐서 약의 효능과 성능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 사회에 그런 온라인과 가깝지 않은 곳에서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노인분들도 참 많죠. 그런 분들에게는 여전히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지점에서 과연 기술이 허락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의 장벽을 풀 것이냐, 자칫하면 우리 사회가 가진 소중한 자원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결정한 문제는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논의가 필요한 대상이지 않을까, 그런 잘 모르는 일개 흑우 유튜버인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 의견과 다르신 의견이 있으시다면 따가운 회초리보다는 에휴 겁 많고 배운 거 없는 저 유튜버는 저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는구나 귀엽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테니 댓글을 통해서 배우신 선생님의 귀한 댓글 남겨주시면 저와 또 다른 시청자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